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처녀 귀신의 엄마라고 착각해버렸다. 저의 사춘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사춘기로 인해 기가 많이 약해 있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밤이면 집이건 밖이건 이상한 물체와 형상들을 많이 목격했었죠. 전설의 고향이 많은 영향을 주었던 듯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집은 시골이지만 주변에 인간은 있을 만큼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집이 팔방향으로 100m 안으로 묘지가 있다는 게 다른 집과 다른 점이었죠. 어느 날 오후에 저희 집 현관문이 무언가로 제일 하단부의 유리가 깨졌었습니다. 저는 다칠 수가 있어서 주변의 유리만 치우고 실리콘에 매달려 있던 유리는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그날 밤 학생의 예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오는데 집 현관 아래에 무언가 악마의 형상이 있더군요. 저는 순간 놀랐죠. 그리고 순간 안아제 유리가 깨져서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집 앞 현관 앞으로 다다랐고 이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한 음산한 분위기는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꾹 참고 제 방으로 다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불이 꺼져 있는 저의 방에 서 있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지만 엄마인 줄 알고 엄마 내 방에서 뭐해? 이라면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지? 하며 다시 방에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불을 끌 때 주변 배경 때문에 잘못 보았겠거니 하고 불을 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전혀 방문을 열었을 때의 영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위아래 하얀 옷을 입은 긴 머리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침대와 나무로 된 허리 정도 오는 옛날 옷장뿐이었고 벽지는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색 벽지에 검은색의 머리를 표현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고 옷장에는 하얀 옷을 대체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의 방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침대의 이불을 모두 거실로 끌고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고 거실에서 토요명화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V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이 뭐야 하고 TV를 몇 대 때렸죠. 그러니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는데 이번엔 방에서 지지직거리며 이상한 사람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것은 라디오 잡음이었습니다. 저는 아 뭐야 오늘 시발 이러고 저의 방에 들어가서 라디오 전원을 눌렀죠. 그리고 다시 TV를 시청하는 도중에 또 라디오에서 지지지 이러더군요. 저는 정말 무서웠지만 그래도 다시 들어가서 왜 이 지랄인지 확인하고 다신 소리가 안 들리도록 채널을 별밤에 맞추고 전원을 내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음향을 모두 내리고 귀신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여기 있는 거 아니까 꺼져. 라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거실에서 눕는 순간 아까보다 더 큰 소음을 내며 라디오가 울더군요. 저는 욱해서 쌍욕을 하며 방에 들어가 라디오 전원을 뽑았죠. 그러고는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실에 누워 보던 토요명화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어어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심하고 있던 터라 전보다 크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죠.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주무시면서 악몽을 꾸시는 건지 소리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깨워서 다시 주무시게 한 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상한 물체를 보면 확실히 하기 위해 꼭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잘못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담력을 키우기 위해 밤늦게 혼자서 거리를 정해 두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은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처녀 귀신에게 홀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죠. 정말 이쁘다고 다시 보고 싶다고 하죠. 역시 정말 예뻤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의문서들의 진실. 경찰이 자살로 단정한 의문서들의 진실. 1. 집안에서 창가까지 물고 나무로만 이동하여 발로 창문 난간에 매달린 채 방향전환 한 후 50cm의 틈을 통과해 투신 자살한 남성. 2. 스스로 자신의 목을 절단하여 자살한 남성. 목은 발견되지 않음. 3. 청포 검류 소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자신이 압수당했던 권총을 훔친 뒤 다른 사건의 증거품이었던 총알을 장전. 그 후 취조실로 들어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한 뒤 주변의 핏자국을 청소하고는 사망.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5초. 4. 고갯길을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과 가드레일 사이의 좁은 틈새 사이를 타이어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절묘한 드라이빙 테크닉으로 통과하여 그대로 5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 5. 자신의 몸에 400kg의 추를 매달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고등학생. 6. 스스로 온몸을 로프와 수갑을 묶은 뒤 울타리로 둘러싸인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중학생. 7. 스스로 입과 온몸을 로프와 접착 테이프로 묶은 뒤 빌딩 옥상의 철책을 뛰어넘어 그대로 투신 자살한 남성. 8. 목에 로프를 감은 채 제자리에서 점프하여 수엠 위에 대문거리에 목을 매 자살한 남성. 9. 칼로 손과 팔에 있는 동맥을 피해 급고는 자살 미수가 되자 스스로 전신을 묶은 뒤 등에 철사로 줄을 묶고 엎드린 자세로 수십 cm 깊이의 강에서 자살한 남성. 10. 아무런 화기가 없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일으키고 온몸이 다 탈 때까지 폐 속에 매연이 들어가지 않게 가만히 숨을 참은 채로 분신 자살한 남성. 11. 호텔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등과 손등을 포함한 전신을 칼로 찌른 뒤 핏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비상대를 누르고는 사망. 12. 중년 여성이 목을 맨 뒤 강으로 걸어 들어가 폐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만히 숨을 참은 채로 자살. 13. 자신의 입에 양말을 뭉쳐넣고 그 위를 접착 테이프로 봉한 뒤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채 왼손에는 수갑의 열쇠를 쥐고서 말끔한 상태로 질식사한 남성. 14. 차량 안에서 비닐끈으로 자신의 목을 절단한 뒤 목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후 사망한 남성. 15.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쏜 후 전신주로 올라가 목을 메어 자살한 남성. 16. 육교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45m를 날아 노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여성. 17. 집 목욕탕에서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살한 남성. 18. 입과 목 그리고 발을 스스로 테이프로 몇 겹씩 감은 뒤 포장용 밴드로 목을 자살한 남성. 19.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스스로 목을 끈으로 감아 자살한 남성. 세 번째 이야기. 타락한 교황.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타락한 교황은 누구일까?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에 걸쳐 짐승 같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난잡한 성생활과 온갖 변태 행위로 수많은 사생아를 낳게 하였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딸까지 남자의 침실로 밀어넣었던 교황. 그가 바로 알렉산더 6세이다. 알렉산더 6세는 1431년에 로드리고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발렌시아의 대주교 알폰소 보르아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다. 로드리고는 어렸을 때부터 난폭하여 12세 때 친구를 칼로 살해하였으며 난잡한 성생활로 적어도 6명 이상의 사생아를 낳게 했다. 1455년 그의 아버지가 교황에 오르자 당시 25세였던 로드리고는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임명된다. 이때 로드리고는 스페인의 과부와 그의 두 딸까지 농락한 후 과부가 죽자 큰딸을 강제로 수도원에 보내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았다. 또 그는 1461년 로마에서 18세의 아름다운 소녀 로사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교황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베니스로 이주시킨 후 약 20년간 왕복하면서 네 아이를 낳았다. 교황 이노센트 8세가 죽었을 때 로드리고는 막대한 재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교황 자리를 사려고 하였으나 마지막 한 표가 모자랐다. 그는 한 표를 돈으로 사려고 하였는데 그 한 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베니스의 한 수도사였다. 그 수도사는 거금과 함께 로드리고의 12살 된 딸 루크레시아와의 하룻밤을 요구하였다. 로드리고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22명의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고 교황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1492년 교황이 된 로드리고, 즉 알렉산더 6세는 이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어 그의 생활은 더욱 문란해졌다. 15세의 한 소녀는 교황과 하룻밤에 11벌의 관계를 가진 후 열을 내고 쓰러져 죽기도 하였다. 교황은 뻔뻔하게도 그 장례식에 가서 소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교황은 즉위하자 마자로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7세에 자기 아들 세사레를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 후안을 추기경으로 임명하였다. 교황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체면이나 성스러운 교황의 직책에 별 관심 없이 바티칸 궁정으로 첩들과 딸 루크레시아를 불러들였다. 그는 교황이 되기 위해 팔아치웠던 궁전 및 성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하루에 평균 14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범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고
성직과 성물을 매매하였으며 돈을 받고 근친 상가를 눈감아 주었다. 한 귀족은 24,000개의 금판을 주고 자기 여동생과의 성교를 허가받았으며 발렌시아의 추기경 피터 멘도자는 교황에게 돈을 주고 미소년을 입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로사의 나이가 많아지자 교황은 아름다운 소녀로 이름난 15세의 귤리아를 손에 넣었다. 위조죄로 걸린 그녀의 오빠 알렉산드로를 용서해주는 대가로 그녀를 차지한 것이다. 이후 교황은 귤리아와 오르시노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고 신부와 함께 초야를 치렀다. 이것은 그녀의 오빠가 교황과 사전에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 이후로 알렉산드로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는데 나중에 그는 교황 바오로 3사가 되었다. 귤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교황의 창녀로 알려진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로마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말았다고 한다. 교황과 귤리아 사이에 난 첫 딸을 교황은 오리시노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그 아이를 본 플로렌스 출신의 대사는 그 딸이 너무나 교황과 닮아서 그녀는 교황의 딸임에 틀림이 없다고 자기 집으로 보낸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 귤리아는 자연히 궁중에 사는 교황의 딸 루크레시아와 친해졌다. 루크레시아는 아버지 덕택으로 12살 때부터 남자를 알게 되어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남성 편력이 심했다. 두 미녀들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교황은 딸을 결혼시키기로 하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차례 약혼을 했으나 더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면 교황은 주저없이 파혼하고 딸을 새로운 신랑감과 약혼시켰다. 그 가운데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스페인의 돈 가스파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반격에 나섰다. 교황은 막대한 금화를 주고 돈 가스파로를 설득한 후 피사로의 귀족 스포르사와 결혼시켰다.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루크레시아와 신랑은 교황과 오빠 세 사례가 지켜보는 가운데 초야를 치러 그들의 관음증을 만족시켜야 했다. 결혼 후에도 루크레시아는 신랑을 따라가지 않고 바티칸에 남아 밤이고 낮이고 외출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얼마 후 귤리아와 같이 남편의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동안을 참지 못한 교황은 그들을 불러오기 위하여 교황령까지 내렸다. 교황은 자기 아내를 보고 싶어서 들른 귤리아의 남편 오르시노까지 협박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는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두 미녀들, 즉 귤리아와 루크레시아가 새로운 애인들을 만난다든가 그들의 남편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황은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일주일 이내에 또 다른 세 여자를 불러들였다. 이들은 발렌시아의 수녀, 카스틸의 15세 소녀, 베니스의 16세 소녀들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프랑스 왕 찰스 8세가 프랑스군을 이끌고 로마의 성 밖에 도착하여 교황을 간통, 근친상간, 살인 등의 죄를 물어 교황청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때 아들 세살의 추기경이 저항하다가 생포되자 어쩔 수 없이 교황이 로마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찰스 왕은 안전을 이유로 교황의 아들 세사레를 인질로 끌고 갔다. 이 시대의 매독이 유럽 전역에 퍼져 1494년에는 교황청까지 침략하였는데 당시의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하였다. 교황과 아들 세사레는 물론 교황의 가족 및 첩들까지 총 17명이 매독에 걸렸다. 지롤라모 수도사가 이것을 지적하고 성직자들을 비난하자 교황이 함구령을 내렸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에게 추기경 자리까지 주겠다고 설득하였다. 그것마저 거절당한 교황은 지롤라모를 이단으로 몰아 화형에 처하고 그의 죽음을 축하하였다. 또한 교황은 그동안 수녀원에 가 있던 루크레시아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여 교황이 임명한 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처녀라고 선서하게 하였다. 내막을 잘 알고 있던 조사위원회가 교황에게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그의 압력으로 딸의 혼인이 무효 처리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루크레시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황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그녀의 오빠 세사레는 교황청 시정을 임신의 범인으로 몰아 그를 칼로 찌르고 강에 던져버렸다. 죽은 시정의 처는 교황의 차지가 되어 그의 아이를 낳았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루크레시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시정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달랐다. 나중에 밝혀진 두 교서에는 각각 교황과 세사레가 그 아이의 아빠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중세라고 해도 이 얼마나 추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인가. 간디아의 군주가 된 교황의 둘째 아들 후아는 12살 되던 해인 1493년에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또한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취향을 잘 알던 그는 성스러운 신앙의 이름으로 미녀들을 끌어들여 교황청에 공급했다. 교황은 스페인의 소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후아는 그의 사랑을 독점하였다.
그러자 맏아들 3살에는 자신보다 더 많은 미녀를 공급하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칫하다간 후계권을 후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 집에서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길에서 살해당했다. 그것도 목에 8번이나 잔인하게 칼에 찔렸으며 몸에 돌이 매달린 채 강물에 던져졌다. 한편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3살의 무자비한 모습을 모델로 하여 군주론을 펴냈다. 그는 국가의 이익과 통치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국가 권력론. 다시 말하면 국가 통치에는 권모술수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아카드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기를 즐긴 3살에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하여 성베드로 성당 앞에 울타리를 치게 하고 남녀 죄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끌고 나오라고 한 후에 완전 무장하고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칼로 찌르고 또 일부는 총으로 쏘고 그래도 모자라서 말로 짓밟았다. 이를 교황과 여동생인 루크레시아는 성당의 발코니에서 보면서 즐겼다고 한다. 3살에는 남편이 있는 부인들을 납치하여 강간하고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렸다. 여기서 운이 좋은 소수의 여자들만 죽지 않고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3살에는 매독 증세가 얼굴에 나타나서 검은 반점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1499년 프랑스 왕의 소개로 게인이라는 작은 나라의 공주 샬롯과 결혼하였다. 3살에는 매독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들을 겁탈하는 과정에서 1501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문난 베니스의 장교 부인을 납치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가두고 성놀이개로 삼다가 2년 후에야 남편에게 돌려보냈다. 이 와중에도 교황 부자는 중부 이탈리아를 교황청에 직할 영토로 만들려고 총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물, 성직을 가리지 않고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서 돈을 모았으며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암살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교황은 또 추기경들을 대접하기 위해 매일 밤 25명 정도의 창녀들을 교황청으로 불러들였다. 마침내 1503년 8월에 짐승 같은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죽었다. 교황 부자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추기경을 저녁에 초대하여 독살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잘못되어 그 독약을 자신들이 먹게 되었다. 3살에는 운 좋게 살았으나 독약을 먹은 교황의 배는 불덩어리가 되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피부색은 노랗게 변했다.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몇 시간을 누워있던 교황의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하면서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교황은 배 양쪽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사망했다. 만성 매독에 걸려있다가 독약을 먹고 죽은 교황의 시체는 옆구리가 풍선처럼 부어서 몸이 사각형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교황이 살아있을 때는 아부하고 그의 손발에 키스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죽은 후에는 누구도 그의 발이나 손에 키스하려 하지 않았다. 4번째 이야기, 자취. 나는 M대를 다니고 있었고 이건 내 친구 놈과 내가 겪은 이상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야. 때는 2009년도 6월경. 대학교 기숙사 명단에 나는 있었고 친구 놈은 없었어. 기숙사에서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 무조건 자취방을 찾았어야 했지. 근데 다들 알겠지만 3월에 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2월쯤 되면 방이 다 나가 있거나 어지간한 방이 없거든. 근데 친구는 당연히 기숙사가 될 줄 알고 자취방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나는 그 친구를 그냥 두기가 뭐해서 같이 자취방을 알아보기로 했어. 학교 근처 자취방은 다 올킬이었고 버스를 타고 대학가를 제법 나가도 자취방을 찾기 힘들었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며칠 전에는 분명 방이 다 나가서 소개를 못 해주겠다는 부동산이었는데 학기 시작도 별로 안 남은 데다가 방이 생겼다는 말에 의아하긴 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나는 존나 좋군 하면서 자취방 소개를 받으러 갔어. 자취방은 지하 원룸이었는데 위로는 가게들이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화장실도 딸려있고 햇빛이 안 든다는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 습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는데 지하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서 친구 놈은 봉잡았다 하면서 계약을 했고 부동산 업자 말로는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전입자가 방을 뺀 상태였대. 부랴부랴 그날 박스 3개 분량 정도의 짐을 옮기고 나니 마땅히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할 일이 없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둘이서 진탕수를 마시기 시작했지. 운이 좋다 뭐다 하면서 둘이서 소주병 나발을 불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지니까 슬슬 잠이 왔어. 그래서 쳐졌지. 근데 일은 그 다음부터 터졌어.
그날 밤에 술 마시면 꿈도 안 꾸고 자는 내가 어느 순간 의식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 방인데 느낌이 묘하더라고. 나는 친구 원룸의 어느 한 벽면을 보고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아 이거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뭐라더라 자각몽. 그런 건 난 처음이었거든.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문 쪽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마치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 비슷한 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벽 쪽에서 들리는 거야. 벽에서 나는 소리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벽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잠에서 깨버렸지.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 해는 중천이고 친구 놈은 아직 퍼자고 있더라고. 술 때문에 머리는 개 아픈데. 순간 꿈 내용이 생각나면서 내가 시선을 보낸 쪽 방의 그 벽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꿈이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 친구 놈을 흔들어 깨우고 미리 사둔 라면으로 해장을 하는데 아시 이상한 꿈 꿨네 하면서 친구가 머리를 벅벅 긁는 거야. 순간 기분이 이상하면서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 맞아 저 벽 하면서 친구가 일어나서 벽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순간에 내가 친구 바지가랑이를 잡고 야 호진아 일단 나가자 라고 하면서 친구 놈을 끌고 나갔어.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간 다음에 야 호진아 나도 그 꿈을 꿨거든. 뭔 꿈? 내가 벽 앞에 서 있고 벽이 튀어나오는 꿈. 내가 지금 방구했다고 배 아파서 니 구라치는 거지. 니 나한테 꿈 내용까진 말한 적 없잖아. 이상한 꿈 꿨다고만 했지. 이렇게 말하니까 쎄해지면서 맞네 너도 그럼? 둘이서 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는 건 충분히 이상한 일이잖아. 그것도 거의 같은 꿈을 말이야. 근데 친구놈은 애써 미안한 척을 하는데 아마 방을 어렵게 구했고 여태 동안 내가 방 구해준 게 미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암튼 별거 아니라고 그냥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려고 그러더라. 야 그러지 말고 다른 방 찾자. 야 나 지금 여기서 이 방 나가면 길거리에서 자야 돼 새끼야. 됐어 꿈 하나 꾼 거 가지고 이럴 필요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잡아먹혔냐 네가 잡아먹혔냐? 라고 말하는 거야.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워낙 내가 미신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본인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학교 근처에 그만한 집 찾는 게 쉬운 일 아니니까 말이야. 그러고 그 바로 다음날 나는 PC방에서 밤늦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응 왜 나 지금 바쁜데. 기방이야. 어디서 자게? 네 집 가서 자려고 했는데 크크. 미친놈 크크 나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잘 거니까 올라면 1시까지 먹을 거 사들고 와. 전화를 끊고 게임에 열중하다 보니 시계를 보는데 어느새 1시 반이더라고. 근데 호진이 새끼는 절대로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연락이 오든 뭘 하는 놈인데. 분명 1시까지 오랬는데 하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 카운터에서 허겁지겁 돈 계산을 하고 친구 원룸으로 뛰어가면서 핸드폰을 때리는데 계속 안 받고. 속으로 씨발 이거 뭐 잘못됐다 하면서 한 10분을 내리 달려서 호진이네 원룸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호진이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캑캑대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 근데 입만은 원래부터 천식이 심해서 그런 식의 호흡 경련을 일으키는 걸 나도 종종 봐왔었거든.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서랍 다 뒤져가면서 후비티 을 물려주고 연신 눌러주니까 그때서야 숨을 좀 쉬더라. 야 미친놈아 니는 환자면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던가 해야지.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놀랐다가 안정이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근데 호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천식이 심한 편이긴 해도 이런 적은 처음이란 거야. 보통 아무리 심해도 빨대로 숨 쉬는 정도의 느낌. 정도였는데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한 건 처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선천성 천식이란 게 나이 먹으면서 점점 나아지는 질환인데 자기는 어릴 때도 이것보다 절대로 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아무튼 나도 왔고 호진이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태였으니 지치니까 빨리 자고 싶어서 이불 대충 깔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꿈을 꾸는 거야. 나는 여전히 그 벽 앞에서 서 있고 몸은 안 움직였어. 이건 이상하다. 빨리 이 집 나가자고 호진이한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나가지마 이 소리가 벽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꿈은 깨지도 않았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시발시발거리고만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개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됐는데 순간 바닥을 보니까
호진이가 또 컥컥거리면서 숨을 못 쉬고 있더라고. 김호진이 빨리 약해. 약하라고 빨리. 라고 하면서 정신이 버뜩 들더라. 야 호진아 지금 당장. 호진이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당장 나가자고 말하려는 찰나에 꿈 내용이 생각나면서 마치 친구 목숨으로 꿈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이 새끼는 그제야 막잠에서 깨서 비몽사몽하고 있고 순간 또 그 벽이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벽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마치 원래는 벽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메워놓은 듯한 느낌. 야 호진아 옷 챙겨 입어봐. 어디 좀 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향한 곳이 우리 방 소개시켜준 부동산에 가서 그 방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묻자. 그 부동산 사장은 자기한테 건물주가 연락이 왔고 자기는 그거 이상은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럼 전입자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전입자 전화번호를 얻었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은 같은 대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자기도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그 집 나가고 나서 무슨 일 없었나요? 예,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빨리 나온 게 다행이죠. 이상하더라고. 나는 분명 두 번째 꿈에서 내가 호진이를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호진이가 숨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고 그 상황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다는 아니면 이대로 나가면 뭔가 후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전입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진짜 이상했어. 나는 다시 부동산에 찾아갔고 이번에는 건물주 연락처를 받는데 성공했어. 바로 전화를 걸었고 지하원룸에 사는 학생의 친구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뭐냐면서 마치 내가 뭘 말하길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 벽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 1년 전에 그 집에 어떤 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라디에이터가 터지면서 그 방 안에서 질식사했다는 거였어. 사고사로 처리됐고 건물주는 불길한 생각에 그 라디에이터와 학생이 숨져있던 자리까지 시멘트로 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는 그날 밤에 술을 사들고 가서 조촐하게 그 벽 앞에서 제사 비슷한 걸 올렸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상을 올렸지. 원래 사고사라는 게 다 그렇다더라고. 검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자체는 수면 밑으로 잠겼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는 사람은 더 적어진 거였지. 확신은 없었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를 지냈고 좋은데 가십시오 하고 상을 마쳤어. 그날 밤도 잠이 들었어. 그런데 더 이상 꿈 꾸지 않았고 우리는 다음날 바로 짐을 정리하고 그 집을 나왔어. 모두 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꿈을 꿨고 하필이면 그 벽이 나오는 꿈을 두 번이나 꿨고 하필이면 그 집에서 호진이가 심한 호흡 경련을 일으킨 걸 수도 있고 운 나쁘게 우리가 그 집에 잘못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같은 꿈을 3번 연속 꿀 확률은 턱없이 낮으니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꿈을 꾸지 않게 됐다는 보증도 없어. 여전히 나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지하 원룸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요즘 무슨 일 없죠?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라고 한 게 묘하게 뿌듯했다면 뿌듯했지. 5번째 이야기. 트렁크. 일이 끝나서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재미없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산 길을 돌아가려는 생각에 차로 달렸습니다. 이슬비 속에서 쭉 아득히 먼 앞을 비추는 라이트빛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하나만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비를 맞으면서 뭐라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도로가에 민가도 있었고 근처에 주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스피드를 올려 여자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백미러를 보자 가로등 아래 여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패닉이 되었습니다. 눈의 착각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봐도 역시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 땀이 스며 나왔습니다. 도로는 급격한 오른쪽 커브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이마운트 스톱램프가 도로를 붉게 비췄습니다.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의 붉은 빛 가운데 여자가 캐리어 트렁크에서 머리를 반만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빨간 무표정한 얼굴로 말입니다. 나는 차 안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지르고 엑셀을 밟아 달렸습니다. 커브를 벗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커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 램프에 여자의 빨간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가 보이지 않도록 백미러를 크게 꺾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뭔가 붉게 빛나고 있는 것이 어슴푸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달렸을까 전방의 차의 테일램프가 보였습니다. 공포에 몰려있던 나는 추월금 지쳐선에도 불구하고 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 순간 빨간 빛이 차 안을 비췄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나는 일단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안도감으로 교통위반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멈추고 경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순경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웃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는 무릎을 보고 조금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정해줘서 위반 딱지는 떼이지 않고 경찰차를 뒤에 따르게 해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넣을 때까지 순경이 지켜봐 주어서 매우 고마웠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 경찰차에 씌어서 돌아가 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창귀. 창귀란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의 원기를 일컫는 말로 중국과 한국, 인도에 전해지는 귀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귀에 대한 민간 설화가 많은데 그만큼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이 많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작자미상인 청우기담을 보면 창귀는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의 영혼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오로지 호랑이의 노예가 되거나 호랑이 몸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창귀에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박지원의 호질에는 굴각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민간에서는 홍사리 귀신, 특히 태백 지역에서는 좀 더 토속적으로 가문글기라 불립니다. 창귀는 호랑이의 위세권에서 탈출하고 저승으로 가기 위해 사다리 또는 달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으로 산 사람을 해치는 악기적 행위입니다. 창귀는 늘 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새 창귀감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홀려서 불러내거나 유인하여 호랑이에게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먹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려도 창귀가 씌어 자꾸 나가려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호랑이에게 씌어서 호랑이에게 광기를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을 살생하도록 조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보름달이 뜨거나 14살 직후가 되면 이유 없이 미쳐서 날뛴다고 하는데 이것이 창귀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귀는 무섭고 끈질기기 때문에 예전부터 창귀를 막는 법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장손이 호랑이의 심장을 생으로 씹어먹는 방법입니다. 그럼 창귀의 어른이 사라져서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귀가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에는 호식총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분묘가 유래하는데 호랑이가 먹다 남긴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 돌상자에 재를 넣고 그 주위를 돌로 높게 쌓고 위에 돌시루를 넣는 방식의 무덤입니다. 시신을 태우는 것은 창귀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고 돌을 쌓는 것은 신성한 지역임을 뜻함과 동시에 창귀를 무거운 돌로 둘러서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는 금욕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호식총은 조선시대 산간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태백시 창죽 조대장터 어귀에 김이 장사인 김씨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장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눈썹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옛말에 눈썹이 길면 호식당할 상이라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그는 크게 웃으며 그런 소리 말라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몹시 울던 어느 날 김씨는 집 앞 개울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앞발로 김씨의 배를 찍어 당겼습니다. 놀라 일어난 김씨는 호랑이와 혈전을 벌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아내가 달려왔으나 너무 놀라서 떨기만 하다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김씨는 아내에게 사람 데리러 갈 것 없이 낫이나 도끼 아무 것이나 나에게 던져만 주면 된다. 라고 악을 썼지만 아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화장을 한 뒤 돌담을 치고 시루를 엎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장군 화장터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태백시 문곡동 편뜰에 살던 대시 집안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어디 아픈가 하면서도 별일은 없겠지 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장에 다녀와서 잠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방앗간에서 보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버석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나타나 아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고 갔고,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장새 마골산 등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아이의 머리를 핥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으나 호랑이는 아랑곳 않고 혀로 아이의 머리를 핥아 빗어서 왼쪽으로 가르마를 지어 놓아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시루를 엎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불과 40에서 50년 전에 태백산 주변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호식총이라는 물증과 함께 구전돼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 험하지 않은 산에도 숲이 울창해서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그 마당에 들이고 힘약한 동물인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례가 무수히 많았고, 호랑이를 무서워해 범에 물려갈 놈이라는 악담이 생겼고, 악독한 전염병 이름을 호열자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태종 2년에 경상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중종 19년에는 황해도에서 호랑이에게 상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관계에서 20여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며, 영조 28년에는 호랑이가 경복궁 후원에 들어왔고, 영조 30년에는 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120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양 한복판에도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니 산간 지역의 호랑이 출몰은 빈번할 정도였습니다. 태백산맥의 어미산인 태백산을 중심으로 사방 200에서 300리 안에는 예로부터 화전민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들 화전민이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비일비재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태백시 철암동 버들골 설통범 및 화장터 등 태백의 33곳, 삼척시 노곡면 상마음리 범등골 호식터를 비롯해서 삼척의 53군데, 정선군 북면 유천리 송천 건너 개금벌 속골, 호식터 등 정선의 33곳, 영월시 상동읍 구례리 연해골, 호식터 등 영월의 5곳 등,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일대 상간마을에 이르기까지 파악된 곳만 해도 무려 158곳에 이릅니다. 이런 곳에는 영락없이 호식총이 들어서 있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호식되어간 상황 목격담을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총로들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왜 태백산 일대 사람들은 호랑이 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호랑이골에 눌러 살았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혹독한 정치와 관리의 횡포, 과중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공자의 말처럼 태백 산맥 안으로 들어와 살던 화전민 가운데는 혹독한 세상, 과중한 세금과 부역 등에 쫓겨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더라도 나라 눈치는 안 보겠다는 심정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았으며, 호식된 상황을 신성한 경지로 격상시켜 슬픔을 이어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신령이 호랑이 등을 타고 나타다니는 것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 호랑이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호랑이를 격화시켜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귀신은 있다. 때는 2009년도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1년 조금 안 되게 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훈련이면 훈련, 행군이면 행군, 보직이면 보직, 전부 수행하며 주말을 반납해서 종교 행사를 준비하는 대대 군종병이었습니다. 전 대대 군종들은 다 띵깠는데 전 다 뛰고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한가한 주말 오전 종교 행사를 마치고 기독교 신자이신 대대장님과 대대장님 사모님 일중대장, 본부 중대장 등 간부 사모님들이 준비한 빵과 과일 각종 먹을거리 중 대군, 종병들과 찬양 단병서들과 같이 과자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일개 대대 병사들이 군생활 동안 먹기 힘든 것들을 자주 먹곤 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나 다름없는 주말 일요일을 마치고 뒤 청소를 하고, 그 외 빔 프로젝트 및 우퍼 컴퓨터 등 점검하고, 전원 다 오프하고 창문 다 잠그고 찬양단들 기타 치면서 놀고 있는 거 다 부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도 좀 쉬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문단속 철저하게 하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불을 껐나 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귀했습니다. 예전에 간부들이 교회 불 켜져 있다고 확인하라고 해서 일과 후 쉴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짜증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문단속은 한 번에 철저하게 했죠. 교회가 지어진 지 약 20년 정도 됐고 돌로 만들어진 교회라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는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잠이 꽤 많은 편인 제가 태어나서 안 한 일을 군대에서 다 했을 정도로 군대에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제외하고 일과가 끝나면 막사에서 디비자기 일수였죠.
중대 복귀할 때 교회에서 남은 초코파이 들고 갔습니다. 뭐 군생활 그까 이거 그렇게 조금 자고 5시가 되고 저녁 식사 집합에서 분대장 따라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이 끝나고 저는 저녁 근무저 위문을 가기 위해 각 중대에 연락해 중대 군종병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 군종실로 모이라고 연락한 후 다시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서 그 대자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교회가 있고 좀 더 가면 바로 교회 옆에 작은 군종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종실로 향하고 있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창문으로 빛이 새고 있더군요. 저는 중대 군종병이나 찬양단장이 놀고 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군종실로 향했습니다. 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군종들이 와 있었습니다. 벌써 와 있었냐며 인사를 주고받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바로 군종실을 나가고 교회로 가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네요. 교회에 창문이 6개 정도 있는데 그 짧은 찰나에 내부에 있던 병사가 불을 끄고 창문으로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대 군종병들은 군종실에 있고 교회 열쇠는 오직 저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전 아까 분명히 교회를 밀실로 만들고 전원을 전부 끄고 나왔습니다. 교회의 창문 하나가 안 잠기긴 하는데 그 안 잠기는 창문은 좀 높을 뿐더러 중대 군종병들 몇몇 병사들 빼곤 모르고요. 그 용의자들은 전부 저기 군종실에 있고 8시 반이면 막산의 병사가 허락 없이 외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점호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간은 지났고 병사의 소행은 절대 아니고 간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 등 스위진 교회문 입구 내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태생이 모태신앙인 저는 처음 느껴보는 신기한 광경에 군종실에 모여있는 중대 군종 형들한테 돌아가 벙찐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군종실로 들어오던 저처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군요. 남자들이라 겉으로만 호응할 줄은 모르는 게 참 둔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회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고 창문도 전부 잠겨있지만 한 군데는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내려올 때 깜박거리지 않고 내내 켜져 있던 내부의 등이 제가 군종실에 들어가 나온 1분 사이에 꺼져 있고 입구 자물쇠를 확인해보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키로 자물쇠를 열고 교회에 들어가 누가 있나 불을 켜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이 이야기를 하면 너가 착각한 거겠지라고 다들 말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절대로 제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더군요. 그 밀실에 꺼진 불을 켰다가 끈 존재는 누구였을까요?